오늘 학위편 8장 할 차례죠. 44페이지입니다. 송대 유학자들이 저지른 대제 할 차례죠. 다음에는 학문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더욱 묘합니다. 공자의 말을 인용합니다.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 부중적 불위 학적 불고. 군자는 여기서 무거울 중자, 부중의 중자는 무거울 중자인데 자중하는 걸로 해석해서 자중하지 않으면 불위, 위험이 없고 학적 불고 배운 적 경고하지 못하다. 주충신, 충과 신을 위주로 하고 무부력이자 자기보다 못한 벗은 없으니 과적 물탄계. 여기서 과자는 허물 과자입니다. 허물이 있으면 내지는 잘못이 있은즉 물은 뭐 하지 마라 라는 뜻이죠. 탄계, 끓일 탄자입니다. 그래서 고치기를 꺼려 하지 마라는 뜻입니다. 이 단락을 이야기하면서 우스갯소리를 하자면 문정공과 후대 일부 유학자들은 모두 볼기를 300대씩 맞아야 합니다. 여기서 주문정공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주희를 송대 유학자죠. 유학을 집대성한 주희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문정공이 아니고 주문공으로 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문공의 오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 주희의 시호가 문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주문공으로 불려졌습니다. 주문정공이라고 하면은 청나라 때 또 주희하고는 다른 사람이 또 문정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호가 호가 문정이라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주문공으로 바로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고전에다 멋대로 주석을 달고 해석한 결과 우리 문화가 우리 손에 의해 훼손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아마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만 청나라 말기에 연로한 학자들은 대체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분들은 군자 부중적 불위라는 이 구절을 읽고는 군자는 언행에 무게가 없으면 위험이 없다는 송대 유학자들의 해석대로 흉내를 냈는데 그 모습이란 요즘 말로 하면 젊은이들이 세대 차이를 느낄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노인들이 모여 담소하고 있는 전경을 그려봅시다. 여러분은 노인들의 담소에 별다른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 역시 음식이나 성이나 인사시비, 사람 일에 대한 시시비비겠죠. 아니면 장난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학문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그들 역시 사람이니까요. 사람은 대체로 거기서 거기라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노인들은 별것 아닌 일에 대해 담소하고 있는 것이 뻔한데도 젊은이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안경을 코끝에 걸치고 손에는 담뱃대를 들고 갑자기 목소리를 까다듬어 "어이, 자네들은 뭐하러 왔나? 가서 글이나 잘 읽게" 하시는데 완전히 도학자의 표정입니다. 그분들은 자기들보다 젊은 후배에 대해서는 무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중을 무슨 뜻으로 해석해야 할지 모르고 그저 얼굴 표정을 근엄하게 하는 것으로 여겼는데 왜 그랬을까요? 군자 부중적 불위라고 했으니 한사코 무겁게 보여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무겁지 않아 보세요. 학문이 튼튼하지 않게 되거든요. 무부려기자라는 구절이 이어지는데 이 구절을 송대 유학자들은 자기보다 못한 친구들과는 사귀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여기서 무자를 말무자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해석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풀이했을까요? 적어도 학문과 도덕이 자기보다 나은 친구와 사귀어야 한다고 풀이했습니다. 그렇다면 다 끝난 것이지요. 사마천, 사마권 같은 대학자들은 누구와 사귀어야 할지 모르게 되어버리니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보다 나은 친구하고만 사귀어야 한다면 대학 총장은 교육부 장관하고만 사귈 수 있고 교육부 장관은 국무총리하고만 사귈 수 있고 국무총리는 대통령하고만 친구가 될 수 있고 대통령이 되고 나면 하느님하고만 친구가 될 수 있겠네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는 친구로 사귀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은 내가 사귈 수 있는 친구는 아무도 없겠죠. 만약에 내가 사귈 친구는 나보다 나은 사람하고 친구해야 되는데 그 친구는 내가 자기보다 못하기 때문에 나하고 친구하기를 꺼리겠죠. 그렇게 되면 친구가 없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자가 이렇게 말했다면 공자는 권세나 재물에 빌붙는 소인이니 마땅히 볼기를 맞아야 합니다. 송대 유학자들의 해석대로라면 다음에 나오는 잘못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말아야 한다. 과적 물탕기라는 구절은 어떻게 풀이해야 할까요? 또 앞뒤의 구절은 서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우리 고전은 바로 이렇게 송대 유학자들에 의해 망쳐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공자는 무슨 뜻으로 말했을까요? 군자 부중적 불위에서의 중자는 자중한다는 뜻으로 자중심은 오늘날의 자존심과 같은 말입니다. 자중이라면 스스로 존중한다, 중히 여긴다는 소리죠. 이것은 모든 사람이 저마다 자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군자 부중적 불위를 요즘 말로 해석하면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정오 무렵에 외국에서 철학을 공부하는 청년을 부모가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그 청년은 저는 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어째서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지 했더니 그는 자기 자신이 없다고 느낀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다시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너는 듣고 있지. 그런데 어떻게 네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겠니? 서양의 유명한 철학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고 했는데 너는 생각할 수 있으니 곧 네가 존재하는 것인데 어째서 네가 없다는 거냐고 하자 그 청년은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너는 할 수 있다.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다. 사실 그 젊은이는 자신감을 잃어버린 것이므로 자신감만 되찾으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자존감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겠죠. 사람이란 모두 태어날 때부터 어느 정도 오만함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때는 일을 처리하는데 조금도 자신감이 없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개인의 심리 문제인 동시에 대중의 심리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중 누군가가 어떤 임무를 하나 맡았는데 위기를 보면 목숨까지 던져야 할 견이 수명의 경우에 부딪히게 되면 신념을 잃고 심리적으로 몹시 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야말로 진정한 학문이 필요합니다. 이 학문은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럴 때 자중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자신감이 없고 자기 자신을 중시하지 않아 자존심이 없으면 그 위에 쌓는 학문은 튼튼하지 않아서 학적불고하여서 그 많은 지식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의 인격과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을 견고하게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무부력이자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도 깔보지 말라. 어떤 사람도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앞구절은 자중하라 는 것이고 뒤에 구절은 남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가져야 할 뿐 아니라 남의 자존심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무부려기자는 당신의 친구가 당신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신보다 못한 친구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총명과 지혜는 대략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반응이 빠르면 총명하다고 하고 반응이 느리면 둔하다고 합니다. 당신이 총명한 사람을 속이면 그는 금방 알아차릴 것입니다. 당신이 둔한 사람을 속이면 수십 년이 지난 오랜 뒤 죽음에 이르러서는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속고서도 죽을 때까지 속은 줄 모를 정도로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인생의 이치를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사람과 사람의 교제에는 각각의 장점이 있어서 그 사람은 이 점이 틀렸지만 다른 점은 맞을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그 사람 때문에 그의 말까지 버리지는 말고 그의 말 때문에 그 사람까지 버리지는 말라. 불인기인이 패기연, 불인기언이 패기인입니다. 불인, 인은 원인이겠죠. 인하예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래서 패기연, 패는 없애다, 버리다 라는 뜻이겠죠. 그가 하는 말을 버리지는 말고 또 그가 하는 말 때문에 그 사람을 버리지는 말하는 것인데 그 사람의 행위는 아주 못돼 먹었지만 때로는 그가 좋은 말 한마디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고장난 벽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아무리 나쁜 사람도 좋은 말을 할 때가 있고 내가 새겨 들을 수 있는 말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또 아무리 나쁜 말을 하더라도 속으로는 또 좋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주의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이 나쁘다고 해서 그의 좋은 의견을 한사코 부정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그의 말 때문에 그 사람까지 버리지는 말아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남을 욕하고 험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험한 말을 하는 사람이나 촌뜨기는 학문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얕잡아 봅니다. 이 양쪽 모두가 옳지 않으므로 어느 쪽으로도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중국말에 두부심 도자취라고 그래가지고 요거는 치자입니다. 불이 치자인데요. 보통 새의 부리를 이야기하는데 사람들 입을 이야기할 때는 조금 나쁜 의미로 내지는 해학적인 의미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부심이라고 그러면 두부처럼 연하다는 소리죠. 마음은 그렇게 두부처럼 연한데 따오조주의 그 말로는 칼같이 예리한 말만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입은 거친데 속은 사람은 괜찮다는 비유적인 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만으로 또 그 사람을 인격적인 것까지 평가를 하면은 또 곤란하다는 이야기겠죠. 그 내면도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못한 것은 없습니다. 무부려기자.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장점이 있으니 우리는 그 장점을 활용하고 단점은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봤을 때 나쁜 면만 보지 뭐 좋은 점을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 사람의 좋은 점은 배우고 그 사람이 만약에 나쁜 행동을 하면 그런 것을 안 배우면 되니까요. 취사 선택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잘못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말아야 합니다. 과적 물탄계. 다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할 줄 알고 자기의 결점을 발견했을 때는 고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적 연구에 의하면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쉽게 발견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일을 잘못했다든가 말을 잘못했을 때 스스로 그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분명히 압니다. 사람에게는 한 가지 병폐가 있는데 참으로 수양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 병폐를 고치기 어렵습니다. 이 병폐란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지만 바로 다음 순간 갖가지 이유를 찾아내어 자기 행위를 절대 옳은 것이라고 우기고 생각할수록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특히 사업에서 좀 성공한 사람들이 이 병폐를 가지고 있으면 어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이 잘못을 발견하자마자 스스로 과감하게 고치는 것이 진정한 학문이요, 진정한 도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바로 사과를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 사람이 있고 사과를 하면서도 또 핑계를 대는 사람이 있죠. 그거는 미안한데 내가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그렇다. 그런 또 다른 핑계를 대겠죠. 잘못을 했으면 그냥 잘못했다 하면 끝인데 거기서 또 핑계를 대고 그 고치기를 꺼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이 있으면 과감하게 고치는 그런 습관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 습관을 들이는 거죠. 그렇다면 이 무부려기자가 이런 뜻이란 것을 나는 어떻게 증명할까요? 물론 논어에 근거합니다. 만약 공자가 무자를 동사로 사용하려고 했다면 하지 마라 라는 동사로 사용을 하려고 했다면 무자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컨대 뒤에 가면 무의, 자기 의견을 고집하지 마라, 무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라는 등등의 말이 나오듯이 모두 하지 말라는 뜻으로 무라는 글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말무자죠. 하지 마라는 무자입니다. 또 이 단락의 앞뒤 구절이나 논어의 전체적인 정신에 근거하여 보면 이 구절의 의미는 아주 분명합니다. 앞 구절에서는 자기를 존중하라고 하고 바로 다음 구절에서 남을 존중하라고 한 것입니다. 과거 천여 년 동안의 해석은 모두 남과 교제할 때는 지식이나 재산이나 지위 등을 중시해야 한다는 뜻으로 변질되었는데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논어집주 주희의 논어집주에 봐도 이 무자가 말무자로 쓰인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가점이 매도당했던 것은 사장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점원들이 모두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나는 말합니다. 즉 후대 사람들이 그 해석을 잘못했다는 거죠. 이 점을 특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요 전 시간에 시간이 없어서 그것도 하려다가 말았었는데 현현역색이라는 구절이 있었죠. 7장에. 그 현현역색도 논어집주의 의미로 보자면은 현명한 자를 존중해가지고 여색 좋아하는 것을 바꾼다.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색을 여색으로 해석을 했는데 앞에서 우리는 이야기했죠. 현명한 사람을 존중해가지고 그 앞에서 그 자신의 태도를 바꾼다. 원래 이 남해근 선생이 그렇게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던 거죠.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여색을 중시하지 않는 것,
경시하는 것, 그런 쪽으로 해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남해근 선생이 그 생각이 기존의 생각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 무부력이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사귀지 말라는 게 아니고 친구들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 없다고 남해근 선생은 이야기하죠. 그렇게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다음 9장이에요. 다음 단락은 결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자왈 신종추원 민덕귀후이. 정자가 말했다. 이런 그 결과를 신중히 예측하고 그 시작을 따져 잘 한다면 백성들의 도덕기풍은 너그럽고 신중해질 것이다.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전통적으로 보면은 신종추원이라고 하면은 종은 이제 마칠 종자죠. 그 마치는 것을 신중히 하고 추원, 먼 것을 추도한다고 했는데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신종, 그 상사에는 슬픔을 다한다. 양친의 상사에는 그 신자는 신중하게 행한다는 것이니까요. 상사에는 슬픔을 다하고 추원, 원은 내한테서 멀다. 그러니까 조상을 이야기하겠죠. 돌아가신 조상을 추모한다, 추도한다. 그런 뜻으로 제사에는 공경을 다한다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민풍이, 백성들의 도덕기풍이 너그러운 쪽으로 돌아간다고 이야기를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그것도 지금 남해근 선생의 뜻과는 조금 다르죠. 이 단락에 대하여 옛사람들은 돌아가신 부모의 장례를 정중히 치르고 먼 조상을 정성껏 추모하면 백성들의 덕이 두터워질 것이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이에 대해 나는 의견이 약간 다릅니다. 과거 전통 문화에서는 원래 효도를 매우 중요시했습니다. 역사상 황제에게 올린 주의에는 언제나 폐하의 조정은 효로서 천하를 다스립니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주의는 아렐주자죠. 아렐주자의 논할론자인데 그 옛날에 상소해가지고 어떤 의견을 내거나 어떤 일을 의논하는 것을 주의라고 합니다. 이 말은 오늘날로 치면 헌법의 기본 정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헌법이라는 명칭은 없었지만 효도를 헌법의 기초와 중심으로 삼았던 철학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제는 그 권력이 천하를 좌지우지했지만 일단 내궁에 들어가면 모후에게 무릎을 꿇어야 했으며 황태후가 어떤 일에 대해 잘못되었다고 한마디만 하면 황제도 고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황제가 내궁에서 나오면 모후는 정사에 간섭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옛날부터 효도로 천하를 다스린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억지로 끌어다 이 단락을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옛사람은 신종추원을 효도로 해석했습니다. 옛날에는 집안 대청에 모신 조상의 위패 위에 항상 신종추원이란 4글자를 끌어놓았는데 이는 옛사람들이 신종추원을 효도에 대한 것으로만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옛사람들은 신종한다는 것을 세상을 떠난 사람이나 부모의 장례를 정중히 치른다는 뜻으로 해석했던 것입니다. 신종, 그 마지막을 신중히 한다는 뜻이겠죠. 민덕귀후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모두 부모에게 효순하고 조상에게 효도한다면 사회 기풍이 두터운 덕과 너그러움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런 해석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뜻이야 맞지만 경강부회한 것입니다. 억지로 끌어다가 합리화시키는 거죠. 왜 논어는 학문을 논하는 학이편에 정자의 이 말을 인용해 놓았을까요? 신종추원은 정말 무슨 뜻일까요? 종은 곧 결과를 말하며
원은 매우 멀다는 뜻으로 오늘날 용어로는 먼 원인이라고 하면 해결됩니다. 즉 좋은 결과를 바란다면 먼 원인이 되는 시작을 잘 하라는 뜻입니다. 결과를 신중히 하려는 자는 먼저 그 먼 원인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모든 일의 결과는 그것의 먼 원인에서 비롯됩니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겠죠. 여기에서 우리는 불교의 한마디 말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보살은 원인을 두려워하고 범부는 결과를 두려워한다. 보살 외 인, 범부 외 과. 불교의 보살은 대체로 육아의 성인에 해당하는데 성인은 일의 동기를 대단히 중시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한 친구와 함께 장사를 하기로 약속했다면 이 약속을 한 동기가 바로 처음 원인이 되는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 동기가 선한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악한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악한 원인이라면 그는 사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감옥 생활을 하게 될 것이므로 반드시 이 원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보살은 원인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범부, 즉 보통 사람들은 결과를 두려워합니다. 마치 사형수가 사형당할 때가 되었어야 후회하듯이 우리는 나중에 결과가 나타났을 때에야 두려워합니다. 진정으로 학문을 하려는 사람은 어느 일에나 처음 동기를 잘 가져야 합니다.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좋은 결과를 바란다면 시작이 좋아야 합니다. 곧 시작을 신중히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수단을 가리지 않고 창업을 하면서 서양의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트의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는 말을 인용하기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것은 이 말의 반쪽만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수단을 가리지 말고 최고 도덕을 완성하라고 말했는데 오늘날에는 이 말을 두 토막 내서 그 한 토막인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는 부분만 인용하고 최고의 도덕을 완성한다는 부분은 함께 말하지 않는데 이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신종추원의 뜻은 좋은 결과를 바라는 것은 좋은 시작을 하는 것만 못하다는 말로서 서양 속담의 좋은 시작이 성공의 절반이라는 말과 같은 이치입니다. 모두들 이 이치를 이해한다면 곧 사회 도덕의 기풍이 자연히 너그러움과 신중함으로 돌아간다. 민덕귀후이라는 이치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학문의 이치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가 너무 엄숙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익살스러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로써 우리는 공문 제자들의 문장 필법이 결코 틀에 박힌 딱딱한 것이 아니라 활발하고 생동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금 문어 자공왈. 자금이 자공에게 물어 말하였다. 부자 지어 시방야. 부자는 이제 공자를 지칭하겠죠. 서성을 높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자를 공부자라고도 하죠. 스승님께서는 지어 시방야. 여기서 시는 뭐 대명사로서 이, 그, 뭐 이렇게도 쓰이는데요. 여기서는 이때가 공자는 젊었을 때 주유천하, 천하를 두루 돌아다녔죠. 그래서 한 나라만 간 게 아니고 모든 나라를 이리저리 두루 다녔기 때문에 여기서는 딱 한 나라를 지칭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떤 나라, 어떤 한 나라 이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떤 한 나라에 이르면은 필문기정, 반드시 그 나라의 정치를 듣는데 굳이여
그것을 구한 것입니까? 여자는 이제 의문을 나타내는 종조사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구한 것입니까? 여지여. 억은 여기서는 이제 뭐 아니면 혹은 반의사로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구한 것입니까? 아니면 여지여. 그것을 준 것입니까? 이거 준 것이냐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공자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겠죠. 자공이 말했다. 부자 올량 공금양 이 덕지. 스승님께서는 온화, 설량, 공경, 검소, 겸양의 덕으로서 그것을 얻었다. 부자지구지야. 스승님이 그것을 구하는 것은 기저, 여기서 제자는 저자로 읽는데요. 어조사입니다. 그래서 기저하면은 아마도라는 뜻으로 보면 됩니다. 기저, 이 호인지구지여. 기저, 이 다르다. 호인, 다른 사람과 다르다. 다른 인지구지여. 다른 사람이 그것을 구하는 것과 다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금의 이름은 항, 자는 자원으로 공자보다 40세 어렸습니다. 공자는 일생 동안 학문을 강의했는데 특히 열국을 주유하고 돌아와 다음 세대를 양성하는 데 전념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모두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자공은 공자의 제자 가운데 가장 출중한 인물로서 춘추 전국시대의 유명한 오나라와 월나라 간의 전쟁도 자공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 부모 나라인 노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민간 외교사절이 되어 춘추 전국시대의 유명한 오나라와 월나라에 가서 서로의 이해관계를 들어 두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이 단락은 어느 날 자금이 자공에게 질문한 것으로 이를 연극으로 만들면 아주 익살스럽고 재미있어서 보는 사람들이 빙그레 웃게 될 것입니다. 자금이 살며시 자공의 소매를 잡아당겨 문 쪽으로 끌고 가서 공자의 시선을 피한 후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이듯 묻습니다. 자공, 내가 당신에게 묻겠는데 우리 선생님은 나라마다 가셔서 그 나라의 정치를 알아보시는데 이것은 선생님이 벼슬을 하고 싶어서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의견을 주셔서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시려는 겁니까? 앞에서 글자 그대로 본다면은 듣는다는 이야기, 필문 기정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굳이 하면은 그 말 듣는 거를 듣기를 원했느냐 안 했느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좀 더 깊게 들어갔죠. 벼슬을 하고 싶어서입니까? 했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 나라의 정치를 묻고 하는 게 그 사람이 그 나라에서 공자가 그 나라에서 정치를 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벼슬을 하고 싶어서입니까?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러자 자공의 대답은 참 묘했습니다. 자공이 공자 제자 중에서 말빨이 그렇게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 말을 잘했다고 하죠. 우리 선생님은 온화, 설량, 공경, 검소, 겸양의 덕으로서 그러시는 것이네. 선생님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어떤 일에 남을 제치고 끼어드시는 분이 아닐세. 선생님은 남에게 겸양하셔서 사실상 일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될 지경이 되어야 할 수 없이 나서서 하시는 것이네. 자네가 선생님이 벼슬을 얻기 위해 그러신다고 생각하다니 그렇다면 일반인들이 벼슬을 구하고 공명을 추구하는 길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자공은 자금에게 정면으로 답하지 않고 반면의 이치를 말해준 것입니다. 이 방법은 후진 학생들에 대한 일종의 개발식 교육 방법으로 정면으로 답하지 않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 스스로가 사고하여 판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올량 공금 양이
양 이 5글자의 개념을 여기서 간단히 해석해 보겠습니다. 오는 온화한 것으로 오늘날 단어로 말하면 평화입니다. 양은 선량한 것, 도덕적인 것입니다. 공은 공경하는 것, 엄숙한 것입니다. 금은 낭비하지 않는 것이며 양은 모든 일에 겸양하고 우호적이며 이성적으로 자기를 가장 마지막에 두는 것입니다. 겸양, 겸손이죠. 위의 5글자는 말하자면 5가지 조건입니다. 5글자로 공자의 풍모와 성격 그리고 그의 수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5글자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서 육아에서는 올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 이 5글자의 의미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공부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평소 공자의 행동이나 가르침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졌다는 뜻이겠죠. 올양, 공금, 양의 5글자를 말하자면 우리 문화 전체의 근원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자면 우리는 먼저 한 권의 책을 연구해야 하는데 바로 예기입니다. 예기는 전통 문화의 보고입니다. 우리의 대동사상은 바로 예기 중의 예운편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대동사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유토피아, 이상향적인 세상을 이야기하겠죠. 대동이라고 하면은 인간과 자연 내지는 인간과 인간 모두가 차별 없이 평화롭게 그리고 화목하게 공생하는 그런 사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대동사회에. 그리고 얘기는 이제 고대의 예법들을 모아놓은 공자와 그 제자들이 쓴 글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예법에 대해서. 고대 예법을 이야기하는 책이죠. 얘기는 우리 문화의 보고이자 과거 수천 년 동안의 헌법 정신이 깃들어 있는 것으로 그 안에는 현대 학문인 정치, 경제, 철학, 교육, 사회, 과학 등 모든 분야가 다 들어있으며 의학, 위생과 과거 선조들의 과학적인 사고까지도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문화의 근본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얘기를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어찌 얘기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문화를 이해하고 공맹사상을 이해하고 요순, 우, 탕, 문무, 주공, 공자 이래로 쭉 이어내려온 근본 연원을 이해하려면 오경도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오경에 대해서는 얘기 중에 한 편인 경해, 즉 경을 해석하는 거죠. 경해 속에 그 총평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쓰여 있을까요? 오경의 요점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시, 서, 역, 예, 악, 춘추에 대해 각각 한두 마디로 비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춘추를 빼면 5경이고 춘추까지 합치면 6경이겠죠. 경해편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공자왈 입기국 기교가지야. 즉 공자는 어떤 나라에 들어가면 그 나라의 교화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뜻입니다. 어느 지방에 들어가면 그 사회의 기풍을 보고 그 지방의 문화와 교육 사상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해편은 이어서 말합니다. 기위인야 온유돈우 시교야. 즉 시는 사람을 온유돈우하도록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온유돈우하다는 것은 부드럽고 온화하고 성실한 인품을 이야기를 합니다. 올량공금양 중에서 오늘 이야기할 경우에는 공자가 말한 시의 교육 정신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 말합니다. 소통지원 서교야. 서경은 상서라고도 하는데 가장 오랜 역사책으로서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가장 오랜 문헌 자료로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통지원, 터여서 그리고 통하여서 원대함을 안다. 막히지 않고 터여서 원대함을 안다는 뜻인데
그 가르침이 서교. 그래서 서경이 가르치는 바이다는 뜻이겠죠. 상세의 가르침이다. 서양인들은 역사를 배울 때 그다지 연구할 가치가 없는 것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역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역사 연구 방법론, 문헌 해석학적 연구, 사회사적 연구 등으로 세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 우리나라에서는 학술가와 문학가가 구분되지 않았고 학술가와 철학가도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선조들이 역사를 읽었던 목적은 인생과 정치를 이해하고 과거를 이해하여 미래를 영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소통지원이란 역사를 읽고 인정세태를 투철히 이해하여 통달함으로써 그 원대함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대함의 이치를 최근에 있었던 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 외교관 친구가 부임하러 출국한다기에 나는 그에게 옛사람의 글귀로 대련 한 폭을 보냈습니다. 세사정수 고차관, 세상사는 높이 차관해야 하고 환정불념 소저두, 관리는 머리 숙이는 일 삼가기를 싫어하지 마라. 그래서 여기서 고라고 하면은 원대한 시야 내지는 고원한 안목을 뜻합니다. 그래서 세상사는 원대 멀리 봐야 한다는 것이겠죠.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보겠죠. 원대하게 봐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환정이라고 하면은 관리의 이제 흉검인데요. 불념, 염자는 싫어할 염자죠. 그 싫어하지 않는다. 소저두, 저두라고 하면은 고개를 숙이는 것을 저두라고 하는데 그 저두하는 것을 적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머리 숙이는 걸 적게 하는 것을 불념, 싫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 숙이는 일 삼가기를 싫어하지 않마라. 일반인들도 당연히 이처럼 해야 하지만 외교관은 더욱더 이 글귀를 잘 운용해야 합니다. 세상의 변화와 미래의 발전에 대한 안목이 있어야 하며 멀리 크게 보아야 합니다. 환정은 벼슬한 자의 마음가짐으로 인격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외교관은 한 국가의 격을 대표하면서 전 국민의 인격을 대표하기 때문에 뼈대가 있고 꿋꿋해서 머리 숙이기를 삼가고 머리 숙이기를 삼가는 것을 싫어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남과 그럭저럭 타협해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역사를 이해해야 합니다. 즉 서경의 교육정신이 바로 소통지원임을 아는 일입니다. 그래서 현안에 대해서 역사적으로도 비슷한 일이 있겠죠. 똑같은 상황은 아니어도 그것을 알면은 대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또 더 생길 수가 있겠죠. 광박이양 악교야. 넓고 평이하고 선량한 것은 음악이죠. 음악의 가르침, 악의 가르침이다. 우리 전통 문화에서는 음악, 예술, 문예, 스포츠 등이 모두 악에 속합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예체능에 속하는 것은 다 악에 들어간다는 거죠. 악의 교육적 요지는 넓고 위대한 도량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이 양은 나쁜 것에서 좋은 것으로 곧 평이하고 선량한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이 선량, 이 양이면 간이 선량입니다. 선량, 간이 양선이겠죠. 양선. 간이 간단하고 이 쉽고 양선, 선량하고 좋고 선한 것, 평이하고 선량한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결정정미 역교야. 결정정미는 역의 가르침이다. 역경의 사상은 선조가 남긴 문화의 결정입니다. 옛날 문자가 아직 발명되기 전에 우리 선조들은 팔괘 그림을 써서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무엇을 결정이라고 할까요? 맑을 결자에 조용할 정자죠. 맑고 조용하다는 뜻입니다. 바로 철학과 종교의 신성함과 순수함입니다. 그래서 사상이나 정세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
그때 이제 편안하고 그 다음에 평화롭고 아무 잡념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정미는 과학에 해당합니다. 역경사상은 과학에서 철학에까지 이릅니다. 철학, 과학, 종교 세 가지 정신이 모두 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경의 정신을 결정정미, 역교야라고 말했습니다. 공금장경, 예교야는 인격의 수양과 인품의 훈도를 말합니다. 곧 예의 정신입니다. 촉사비사, 춘추교야. 춘추는 공자의 저작으로 역사책입니다. 무엇이 촉사비사일까요? 촉사비사, 촉은 이열촉자인데요. 말을 잇고 비사, 일을 비교한다는 거죠. 우리가 춘추라는 역사책을 읽고 이해하면 외교 정치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인생 문제에도 참고로 삼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허다한 일의 자초지종과 인과는 서로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반복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철학의 한 문제인데 역사는 정말 반복될까요? 불가능합니다. 정말 불가능할까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사람도 사람이고 지금의 우리도 사람이고 선조들도 사람이고 외국인도 사람이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형태는 다르지만 원칙은 변하지 않으므로 역사는 반복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반복되건 되지 않건 특히 우리 문화는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올바른 사람이 되고 어떻게 처세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선배들의 경험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록 고대 사회의 형태가 지금과는 다르지만 원칙은 둘이 아니므로 춘추를 읽고 나면 촉사비사, 즉 지식이 깊고 해박해지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자연히 옛사람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으며 그 일의 선악과 처리 방법이 어떠했는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사라 하면 곧 춘추의 가르침입니다. 그 옛일과 비교해서 현재를 해결하는 거죠. 이상은 예기의 경해편 속에서 오경에 대해 단지 몇 글자를 사용하여 각 경전의 핵심 사상이 품고 있는 긍정적인 특징을 나타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각 문장의 몇 글자들을 풀이하여 오늘날 글을 쓰는 식으로서 써본다면 몇 개의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것을 크게 부풀리면 될 테니 말입니다. 글로 쓸 경우 서양의 16세기 르네상스 운동부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일체를 끌어놓고 그 마지막에 이 경해를 설명하여 붙인다면 한 편의 박사 논문을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옛사람은 이와 같이 몇 마디 말로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기회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